현대 철학과 심리학을 아주 조용히 하지만 정말 근본적으로 뒤바꿔 놓은 책이 한 권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책이 바로 프란츠 브렌타노의 경험적 입장에서 본 심리학입니다. 이야, 이 문장만큼 프란츠 브렌타노의 1874년 걸작, 경험적 입장에서 본 심리학이 걸어온 길을 잘 보여주는 말이 또 있을까요? 이 책은 출간되자마자 베스트셀러가 되거나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들진 않았어요. 대신에 마치 거대한 강물의 흐름을 밑바닥에서부터 바꾸는 커다란 바위처럼 아주 조용히 하지만 끈질기게 철학이라는 땅의 모양 자체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이 책이 도대체 어떻게 철학을 바꿨는지, 그 배경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심리학이라는 학문의 정의를 어떻게 바로 세웠는지, 그리고 마음과 물질의 경계를 얼마나 명확하게 갈라놓았는지 살펴볼 겁니다. 특히 지향성이라는 아주 혁명적인 핵심 개념을 깊이 파고들어 볼 거고요. 이 모든 이야기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왜 중요한지까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이 어마어마하게 영향력 있는 책 뒤에 숨겨진 인물, 프란츠 브렌타노는 어떤 사람이었고 또 어떤 시대에 살았는지 그 맥락부터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이 책의 출판 이력을 보면 정말 특이합니다. 1874년에 초판이 나왔는데 2판이 나오기까지 무려 50년이 넘게 걸렸어요. 보통 이런 책은 그냥 역사 속으로 사라지기 마련이잖아요. 그런데 이 책은 달랐습니다. 그 긴 공백기 동안 결코 잊히지 않았어요. 오히려 에드문트 후설이나 알렉시우스 마이논 같은 이름만 들어도 쟁쟁한 그의 제자들을 통해서 그 사상이 수십 년 동안 철학계에 조용한 하지만 아주 깊은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니까 책이 널리 읽히기도 전에 그 안에 담긴 아이디어가 먼저 세상을 바꾸고 있었던 거죠.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브렌타노는 스스로를 그냥 책을 쓰는 저술가 정도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숭고한 사명을 띤 철학자라고 여겼죠. 그가 보기에 당시 철학은 칸트와 그 후예들 때문에 길을 잃고 뜬구름 잡는 이야기만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임무는 아주 엄밀하고 과학적인 방법으로 이 길 잃은 철학을 다시 제자리로 돌려놓는 것, 즉 진정한 철학을 복원하는 것이라고 믿었어요. 그는 마치 조각가가 돌을 깎아서 작품을 만들듯이 형이상학, 윤리학, 심리학에 아주 단단한 토대를 만들어줄 수 있는 정밀한 정의와 논증들을 하나하나 세심하게 다듬어 나갔습니다. 브렌타노는 자신의 작업을 아주 근본적인 질문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심리학이란 대체 무엇이고 뭘 연구해야 하는 학문인가? 사실 어떤 학문이든 간에 자기가 뭘 연구하는지 명확히 하는 데서부터 모든 게 시작되잖아요. 그는 이 질문에 제대로 답하는 것부터가 심리학을 제대로 된 과학으로 바로 세우는 첫걸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브렌타노 이전까지만 해도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그야말로 중구난방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영혼을 탐구해야 한다고 했고 다른 사람은 인간의 행동을 연구해야 한다고 했죠. 학자들마다 심리학의 정의가 다 다르니 이건 혼란 그 자체였고 당연히 과학적인 발전도 더딜 수밖에 없었습니다. 심리학이 도대체 뭘 연구하는 학문인지조차 합의가 안 된 그런 위기의 상황이었던 겁니다. 당시 심리학에는 크게 두 가지 흐름이 맞서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고대부터 쭉 내려온 전통적인 정의, 영혼의 과학, 그리고 다른 하나는 새롭게 떠오르던 근대적인 정의, 심리 현상에 관한 과학이었죠. 브렌타노는 이 둘 사이에 아주 결정적인 차이가 있다고 봤습니다. 전자는요, 눈에 보이지도 않고 만져지지도 않는 영혼이라는 실체가 있다고 일단 믿고 시작해야 합니다. 증명도 없이요. 하지만 후자는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도 직접 경험하고 있는 생각, 감정, 의지 같은 아주 생생한 현상에서 출발합니다. 바로 이 작은 차이가 심리학의 운명을 완전히 갈라놓게 됩니다. 원래 심리학, 사이콜로지의 어원인 그리스어 푸시케에는 생명을 가진 모든 것의 원리를 뜻하는 아주 넓은 개념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철학자는 식물이 영양을 섭취하고 자라는 것까지도 혼의 활동으로 봤던 거죠. 하지만 과학이 점점 발전하면서 식물이 자라는 건 생리학의 영역이 됐고 자연스럽게 심리학의 연구 대상은 좁혀졌습니다. 바로 우리 인간이 의식적으로 경험하는 현상, 즉 우리가 생각하고 느끼고 원하는 것들에 집중하게 된 겁니다. 존 스튜어트 밀이나 알베르트 란게 같은 사상가들은 이런 흐름을 한 걸음 더 밀어붙였습니다. 그들의 주장은 아주 간단하면서도 강력해요. 우리가 살면서 단 한 번이라도 영혼이라는 실체 그 자체를 직접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까? 대답은 아니오죠. 우리가 경험하는 건 오로지 생각들, 감정들, 의지 같은 정신적인 사건들 뿐입니다. 그렇다면 심리학은 당연히 우리가 직접 경험하는 바로 이 현상들만을 연구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영혼 없는 심리학이라는 당시로서는 굉장히 도발적인 개념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심각한 우려가 생깁니다. 심리학을 이렇게 심리 현상에 관한 과학으로 재정의해버리면 인류의 가장 오래되고 또 가장 깊은 질문, 죽고 나면 나는 어떻게 될까? 하는 문제, 그러니까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 시대부터 철학자들을 사로잡았던 그 불멸의 문제를 심리학이 더 이상 다룰 수 없게 되는 건 아닐까요? 심리학이 그 가장 중요했던 질문을 포기해야만 하는 걸까요? 브렌타노는 단호하게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는 영혼이라는 형이상학적인 실체를 굳이 가정하지 않더라도 이 본질적인 질문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봤습니다. 단지 질문의 형태가 바뀔 뿐이라는 거죠. 영혼은 불멸하는가라는 신학적인 질문 대신에 우리의 정신적인 삶, 즉 우리의 의식의 흐름이 육체가 사라진 뒤에도 계속될 가능성이 있는가라는 과학적인 질문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핵심 질문은 사라지지 않은 거죠. 오히려 더 과학적으로 탐구할 수 있는 길이 열린 셈입니다. 그래서 브렌타노는 결론을 내립니다. 심리학을 심리 현상에 관한 과학으로 정의하는 것이 훨씬 더 우월하다고요. 왜냐하면 이 정의는 신을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서로 다른 철학 학파에 속한 사람이든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출발점이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각자의 내면 경험이라는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가장 확실한 현실 위에 세워져 있으니까요. 끝없는 형이상학적 논쟁은 피하고 우리가 직접 경험하는 사실에서 출발하는 것. 이것이 바로 브렌타노가 심리학에 부여한 새로운 그리고 아주 단단한 토대였습니다. 자, 이제 심리학의 영토를 심리 현상이라고 명확하게 정했으니 브렌타노의 다음 과제는 그 영토의 경계선을 긋는 일이었습니다. 즉, 심리 현상과 그 외의 모든 것, 그가 물리 현상이라고 부른 것 사이에 누구도 헷갈리지 않을 명확한 선을 긋는 일이었죠. 그럼 심리 현상이란 대체 뭘까요? 브렌타노는 그게 바로 우리의 내면적인 행위, 액트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핵심 단어는 바로 행위입니다. 소리를 듣는 행위, 빨간 사과를 보는 행위, 이건 사실이야 라고 긍정하는 판단 행위, 어제를 떠올리는 기억, 내일을 기대하는 희망, 그리고 기쁨, 슬픔, 사랑, 미움 같은 모든 감정과 충동들. 이 모든 것이 바로 우리 의식 경험을 이루는 직물, 즉 심리 현상입니다. 반면에 물리 현상은 그런 행위의 내용물, 컨텐트, 즉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들을 말합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화면의 색깔, 제 목소리, 커피의 향기 같은 것들이죠. 심지어 눈을 감고 상상 속에서 푸른 바다를 떠올릴 때 그 푸른 바다의 이미지까지도 물리 현상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심리 현상이 보는 행위라면 물리 현상은 그 행위에 의해 보여지는 대상인 셈이죠. 이 둘의 구분이 앞으로의 논의에서 정말 중요합니다. 브렌타노는 이제 이 두 종류의 현상을 결정적으로 그리고 완벽하게 구분할 수 있는 단 하나의 보편적인 특징을 찾아 나섭니다. 모든 심리 현상에는 반드시 있고 모든 물리 현상에는 절대로 없는 그것. 과연 마음을 마음답게 만드는 그 본질적인 특징은 무엇일까요? 그는 마치 탐정처럼 유력한 용의자들을 하나씩 신문하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용의자는 표상이라는 녀석이고 두 번째는 공간적 외연이라는 녀석이죠. 과연 이 둘 중에 마음을 정의하는 진짜 열쇠가 있을까요? 아니면 제3의 진범이 있는 걸까요? 첫 번째 용의자는 표상입니다. 표상이란 쉽게 말해서 마음속의 무언가를 떠올리는 거예요. 브렌타노는 우리가 무언가를 판단하거나 원하거나 두려워하려면 먼저 그것에 대한 표상, 즉 마음속 이미지를 가져야 한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아이스크림을 원하려면 먼저 제 마음속에 아이스크림에 대한 생각이나 이미지가 있어야 하잖아요. 이처럼 표상은 다른 모든 정신활동의 기초가 되는 것처럼 보였고 그래서 아주 강력한 후보였습니다. 또 다른 유력한 후보는 공간이었습니다. 외연이라는 건 공간을 차지하고 퍼져 있다는 뜻인데요. 이거 굉장히 직관적이죠? 제 앞에 있는 책상은 공간을 차지하지만 책상에 대한 저의 생각은 공간을 차지하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브렌타노는 이 구분도 결국 실패라고 결론 내립니다. 수많은 발레와 모순에 부딪히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우리가 느끼는 치통은 어때요? 입안의 특정 부위에 위치하는 것처럼 명백하게 공간성을 갖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 기준은 신뢰할 수 없다고 판단합니다. 여러 시도가 실패로 돌아간 끝에
그는 마침내 중세 스콜라 철학이라는 낡은 창고에서 먼지 쌓인 보물을 발견해냅니다. 바로 의도적 내재라는 개념인데요. 오늘날 우리는 이걸 지향성이라고 부릅니다. 이 말이 좀 어렵게 들릴 수 있는데 이게 바로 마음의 본질을 꿰뚫는 열쇠입니다. 내재는 안에 존재한다는 뜻이고 의도적 혹은 지향적이라는 말은 무언가를 향한다는 뜻이에요. 합쳐보면 마음은 항상 어떤 대상을 자기 안에 품고 있으면서 동시에 그 대상을 향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 지향성이라는 걸 아주 쉽게 말하면 무언가에 관한 속성, 즉 aboutness입니다. 우리의 모든 정신 활동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생각은 늘 무언가에 대한 생각이고 사랑은 무언가에 대한 사랑이며 판단은 무언가에 대한 판단이죠. 마치 선천등이 항상 무언가를 비추는 것처럼 우리의 의식은 항상 어떤 대상을 향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대상을 마음 안에 품고 있죠. 그 대상이 지금 눈앞에 있는 컴퓨터일 수도 있고 어릴 적 추억일 수도 있고 심지어 상상 속의 유니콘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마음은 결코 텅 빈 채로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항상 무언가에 관해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마음만이 가진 고유한 특징이라는 겁니다. 바로 여기서 결정적인 차이가 드러납니다. 그 어떤 물리 현상도 이런 관함의 속성을 갖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C장조 화음이라는 소리 자체는 무언가를 가리키거나 무언가에 관한 것이 아니에요. 그냥 소리일 뿐이죠. 하지만 그 소리를 듣는 나의 정신 행위는 다릅니다. 그 행위는 항상 소리라는 대상을 향하고 있습니다. 색깔은 무언가에 관한 것이 아니지만 색깔을 보는 행위는 항상 색깔에 관한 것이죠. 이것이 바로 브렌타노가 발견한 마음과 물질을 가르는 근본적인 경계선입니다. 지향성이 심리 현상을 구별하는 가장 핵심적인 기준이긴 하지만 브렌타노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이 핵심적인 차이로부터 몇 가지 아주 중요한 다른 차이점들이 파생되어 나오거든요. 우리는 우리 자신의 정신 상태를 내적인 의식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지각합니다. 제가 지금 기쁘다는 사실, 제가 무언가를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은 눈이나 귀 같은 다른 감각기관 없이도 직접 그리고 즉각적으로 알 수 있죠. 이걸 내적 지각이라고 합니다. 반면에 색이나 소리 같은 물리 현상은 시각, 청각 같은 외부 감각을 통해서 지각되는데 이걸 외적 지각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 지점에서 정말 놀라운 주장이 나옵니다. 외적 지각은 우리를 늘 속일 수 있어요. 컵에 담긴 숟가락은 굽어 보이고 멀리서 들리는 소리는 실제보다 작게 들리죠. 신기루는 아예 없는 걸 있는 것처럼 보여주기도 하고요. 하지만 내적 지각은 우리를 절대로 속일 수 없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지금 슬픔을 느낀다고 지각한다면 그 슬픔을 느끼고 있다는 사실 그 자체는 절대로 틀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나중에 그 슬픔이 오해 때문이었다는 게 밝혀져도 그 순간 내가 슬픔을 느꼈다는 그 경험 자체는 100% 확실한 진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브렌타노가 말하는 내적 지각의 명칭성입니다. 이 결론은 정말 엄청납니다. 만약 지각이라는 단어를 절대적으로 확실한 암이라는 엄밀한 의미로 쓴다면 틀릴 가능성이 있는 외적 지각은 사실 진정한 의미의 지각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내적 지각만이 진정한 의미의 지각이죠. 따라서 심리현상은 우리가 진정으로 확실하게 경험하고 알 수 있는 유일한 영역이 됩니다. 브렌타노는 바로 이 지점에서 심리학이 물리학이나 화학보다도 더 확실한 토대 위에 세워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본 겁니다. 정말 혁명적인 발상 아닌가요? 또 다른 중요한 차이는 존재 방식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느끼는 기쁨이라는 감정은 그 자체로 실제로 존재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보고 있는 빨간색은 어떨까요? 브렌타노에 따르면 그 빨간색은 누군가에게 보이는 현상으로서만 존재합니다. 즉, 그것을 보는 마음이 없다면 빨강이라는 현상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정신은 실제하지만 물리현상은 오직 정신에 나타나는 현상으로서만, 즉 지향적으로만 존재한다는 겁니다. 자, 정리해볼까요? 브렌타노는 지향성이라는 아주 날카로운 칼로 마음과 물질을 가른 뒤에 지각의 확실성, 존재 방식, 통일성 등 여러 기준을 통해서 정신적인 것과 물리적인 것 사이에 누구도 부정하기 힘든 명확한 경계선을 그어냈습니다. 그럼 이제 이 모든 기초 작업이 왜 그렇게 중요한 의미를 갖는지, 그리고 이것이 앞으로 우리가 탐구할 내용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이해하면서 마무리해보겠습니다.
브렌타노의 가장 큰 공헌은 바로 이겁니다. 그는 심리학이 무엇을 연구해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정의했습니다. 심리학의 대상은 지향성을 특징으로 하며 내적 지각을 통해 명증적으로 파악되는 심리 현상이다. 바로 이 명료화 작업을 통해서 심리학은 마침내 막연한 영혼에 대한 사변을 넘어서서 마음의 진정한 과학으로 출발할 수 있는 단단한 발판을 마련하게 된 것입니다. 이 구분은 단순히 추상적인 철학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건 바로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살고 있는 두 세계에 대한 묘사입니다. 이 화면의 이미지와 제 목소리는 물리 현상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보고, 듣고, 이해하려는 여러분의 정신 활동, 그 자체가 바로 브렌타노가 탐구하고자 했던 심리 현상의 세계인 거죠. 우리는 매 순간 이 두 세계를 동시에 살아가고 있는 셈입니다. 브렌타노가 심리학이라는 영토를 명확하게 구획한 지금 진짜 탐험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연구할 무엇을 찾았으니 이제는 어떻게 연구할 것인가의 문제가 남았죠.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그 수많은 현상들, 즉 표상하고 판단하고 사랑하고 미워하는 이 복잡한 활동들을 어떻게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그 안에 숨겨둔 법칙을 찾아낼 수 있을까요? 브렌타노의 위대한 도전은 바로 여기서 다음 단계로 나아갑니다. 그 흥미진진한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란츠 브렌타노의 경험적 입장에서 본 심리학,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난번에는 브렌타노가 심리학을 그냥 막연하게 영혼을 탐구하는 학문이 아니라 심리 현상이라는 구체적인 대상을 다루는 경험 과학으로 만들려고 한다는 그 야심찬 포부를 살펴봤었죠. 이제 그는 그 단단한 기초 위에 첫 번째 벽돌을 쌓아 올리려고 합니다. 심리학이라는 건물에서 가장 근본이 되는 질문, 바로 그 심장부로 우리를 이끌고 들어갑니다. 심리학이 하나의 독립된 과학으로 제대로 서려면 과연 무엇이 필요할까요? 뭐니 해도 자기만의 고유한 연구 대상을 명확하게 딱 정하는 거겠죠. 브렌타노는 바로 이 지점에서 모든 걸 시작합니다. 우리 마음의 세계와 저 바깥의 물리적인 사물의 세계 사이에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아주 명확한 선을 긋는 것. 다시 말해서 심리 현상이라는 건 대체 뭐고 물리 현상과는 근본적으로 어떻게 다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야만 한다는 겁니다. 이 질문 어때요? 되게 간단해 보이죠? 하지만 사실은 수세기 동안 수많은 철학자들을 정말 머리 아프게 만들었던 문제입니다. 브렌타노는 심지어 당대의 심리학자들조차 이 문제 앞에서 허둥지둥하면서 스스로 모순에 빠지는 모습을 아주 날카롭게 꼬집어요. 예를 들면 이런 식이에요. 어떤 심리학자들은 감각은 물리 현상이고 환상은 심리 현상이라고 주장을 해요. 그런데 바로 그 사람들이 또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감각하는 내용이 외부의 실제 사물과 늘 똑같지는 않다고 인정을 한단 말이죠. 그럼 이상하잖아요? 그들이 말하는 물리 현상이라는 건 대체 뭐가 되는 걸까요? 우리 눈에 보이지도 않고 우리 머릿속에 떠올릴 수도 없는 정체불명의 무언가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건 현상이라는 이름이 무색해지는 순간이죠. 바로 이 지점에서 브렌타노의 그 꼼꼼함, 그 엄밀함이 빛을 발합니다. 그는 두루뭉술한 개념 위에는 과학이라는 집을 절대로 지을 수 없다고 단언해요. 심리 현상이 도대체 뭔지 명확하게 정의하지 않고서는 심리학은 단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는 아주 체계적인 방식으로 우리를 이끌어 갑니다. 먼저 구체적인 예시들을 쫙 보여주면서 두 현상의 차이를 직관적으로 느끼게 해주고 그런 다음에 점차 더 엄밀하고 통일된 정의로 나아가는 방식을 택하는 거죠. 자, 그럼 브렌타노가 직접 제시하는 예시의 세계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이 구분을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라 직관적으로 느끼는 게 아주 중요하거든요. 그는 먼저 심리 현상, 그러니까 우리 내면 세계에서 벌어지는 활동들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다른 한편에는 물리 현상이 있습니다.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지점은 이 둘 사이의 결정적인 차이예요. 잘 한번 보세요. 심리 현상은 소리를 듣는 행위, 풍경을 보는 행위처럼 전부 의식의 활동, 즉 액션 그 자체를 가리킵니다. 반면에 물리 현상은 그 활동의 내용물 또는 대상이 되는 소리 자체, 풍경 자체를 말하죠. 심지어 우리가 환상 속에서 유니콘을 떠올릴 때조차도요. 그 유니콘을 상상하는 행위는 심리 현상이지만 우리 마음속에 떠오른 그 유니콘의 이미지 자체는 물리 현상으로 분류된다는 거예요.
정말 예리한 구분이죠. 이게 바로 브렌타노 논의의 출발점입니다. 자, 이제 구체적인 예시의 세계를 넘어서 브렌타노가 이 두 세계를 구분하기 위해 제시하는 첫 번째 핵심 원리로 한번 나아가 보겠습니다. 이게 바로 첫 번째 아주 결정적인 원칙입니다. 브렌타노에 따르면 우리는 어떤 것을 먼저 마음에 떠올리지 않고서는, 즉 표상하지 않고서는 그것에 대해 좋고 싫다는 판단을 내릴 수도 없고 그걸 원하거나 무서워하거나 희망할 수도 없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표상이라는 게 다른 모든 심리 활동이 일어날 수 있게 해주는 가장 근본적인 토대라는 거죠. 여기서 브렌타노가 사용하는 표상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정확히 짚고 넘어가야 해요. 이걸 그냥 단순히 마음속에 그림 그리기 정도로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훨씬 더 넓은 의미를 가져요. 어떤 대상이 우리 의식에 나타나거나 존재하게 되는 그 모든 방식을 다 포함하는 개념이에요. 즉, 무언가가 우리에게 현상으로 나타나는 것, 그 자체가 바로 표상되고 있다는 뜻인 거죠. 이 인용구가 핵심을 정말 명확하게 꿰뚫고 있죠. 마치 건물을 짓는 것처럼 표상이라는 1층 토대가 없으면 그 위에 판단이나 감정이라는 2층, 3층 건물을 절대로 세울 수 없다는 것. 이 위계구조야말로 모든 심리적인 삶을 관통하는 첫 번째 특징이라고 브렌타노는 선언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아주 날카로운 질문이 하나 나올 수 있죠. 그럼 고통은요? 칼에 베었을 때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우리는 뭔가 칼날이 내 살을 파고드는구나 라고 먼저 표상한 뒤에 고통을 느끼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즉각적으로, 직접적으로 아야 하고 고통을 느끼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이 예외처럼 보이는 사례가 브렌타노의 주장을 시험대에 올립니다. 과연 이 고통이라는 감정도 표상이라는 토대 위에 세워져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브렌타노는 여기서 정말 예리한 메스를 딱 들이댑니다. 우리가 그냥 고통이라고 뭉뚱그려서 말하는 이 하나의 경험을 두 가지로 쫙 분리해내는 거죠. 첫째는 물리 현상입니다. 이건 마치 의사가 환자분 통증이 정확히 어디에, 어떤 느낌으로 있죠? 라고 묻는 것과 같아요. 손끝이 욱신거린다는 바로 그 감각적인 정보, 그 위치와 성질 자체가 우리에게 주어진 표상이라는 겁니다. 이건 색깔이나 소리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의 데이터 같은 거죠. 그리고 둘째가 바로 심리 현상이에요. 그 욱신거린다는 데이터에 대해서 우리가 괴롭다라고 느끼는 그 불쾌감, 그 감정적인 반응이야말로 표상 위에 세워진 진짜 심리 현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뭐죠? 고통조차도 표상이라는 기초 없이는 성립할 수 없다는 논리가 완성되는 거죠. 자, 이제 정신적인 것과 물리적인 것을 구분하려는 또 다른 시도를 한번 검토해 볼게요. 이건 좀 더 전통적인 방법인데 곧 보시겠지만 문제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 정의 되게 직관적이고 명쾌하게 들리죠? 돌멩이는 길이, 너비, 높이라는 공간을 차지하지만 생각이나 욕망 같은 건 그런 차원을 갖지 않잖아요. 데카르트부터 칸트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철학자들이 이 구분을 지지했어요. 아주 깔끔한 구분법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브렌타노는 이 명확해 보이는 선이 조금만 깊이 파고들면 심각한 모순에 부딪히면서 와르르 무너져 내린다고 지적합니다. 이 정의는 양쪽에서 동시에 공격을 받게 되거든요. 이 슬라이드를 보면 그 모순이 한눈에 아주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한쪽에서는 소리나 냄새 같은 물리 현상이 원래는 공간을 차지하지 않는다고 주장해요.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공간을 차지한다는 건 모든 물리 현상의 특징이 될 수 없겠죠? 기준이 될 수 없는 거예요. 다른 한쪽에서는 고통이나 쾌감, 심지어 그리움 같은 심리 현상이 손끝에, 가슴에 이렇게 신체의 특정 부위에 위치하는, 즉 연장된 것처럼 느껴진다고 말합니다. 자, 일부 물리 현상은 연장이 없고 일부 심리 현상은 연장을 갖는 것처럼 보인다? 이러면 공간적 연장은 우리가 찾고 있던 명확한 구분선이 될 수 없는 거죠. 완전히 실패한 기준이 되는 겁니다. 자, 이전 정의들의 약점을 속 시원하게 논파한 브렌타노는 이제 드디어 그 결정적인 돌파구, 오직 마음에만 배타적으로 속하는 단 하나의 특징을 제시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의 철학에서 가장 중요하고 독창적인 개념입니다. 용어가 조금 어렵게 들릴 수 있어요. 지향적, 내재. 하지만 그 본질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중세 스콜라 철학에서 가져온 이 개념은요, 어떤 대상이 우리 정신 상태 안에 존재할 수 있는 그 독특한 방식을 의미해요. 한마디로 마음이 가진 뭐뭐에 관하여 또는 어딘가를 향하고 있다. 디렉트니스는 바로 그 특성을 말하는 겁니다. 이 문장 안에 지향성의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다. 생각은요, 그냥 생각이라는 상태로 둥둥 떠다니는 게 아니에요. 항상 무언가에 대한 생각이죠. 욕망은 무언가를 향한 욕망이고, 사랑은 누군가에 대한 사랑입니다. 이처럼 마음의 활동은 결코 그 자체로 고립되어 있지 않고 항상 어떤 대상을 가리키고 그 대상을 내용물로 포함하고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의식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브렌타노가 직접 한 이 말을 들어보면 지향성이라는 개념이 완벽하게 이해가 되죠. 마음은 결코 텅 비어있는 진공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은 항상 어떤 내용이나 대상을 향해 뻗어나가는 활동, 그 자체가 바로 마음이라는 겁니다. 이 지향성이라는 개념을 떠받치는 세 개의 핵심 기둥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쉬워요. 하나씩 차근차근 짚어보죠. 첫째는 방향성입니다. 마음은 항상 어떤 대상을 향한다는 거죠. 둘째는 내재적 객관성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대상이 꼭 바깥 세상에 실제로 존재할 필요는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상상 속의 유니콘을 생각하는 것처럼 마음 안에만 내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셋째, 이게 가장 결정적인데요. 바로 배타성입니다. 이러한 무엇에 관하여, 무엇을 향하여라는 특성은 오직 심리 현장만이 갖는다는 점이에요. 돌멩이는 무언가를 향하거나 가리키지 않잖아요. 그냥 존재할 뿐이죠. 이것이 바로 브렌타노가 마침내 찾아낸 마음을 정의하는 유일무이한 표주인 겁니다. 자, 이제 마음의 본질인 지향성이라는 핵심적인 특징을 찾아냈죠? 브렌타노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이 근본적인 구분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줄 몇 가지 추가적인 특징들을 제시합니다. 이걸 통해 정신과 물질의 경계는 더욱 선명하고 분명해지는 거죠. 첫 번째 추가 특징은 우리가 그것들을 어떻게 아는가, 그 방법에 관한 겁니다. 나의 생각이나 감정 같은 정신 상태는 내적 의식을 통해 아주 직접적으로 그리고 정말 독특한 확실성을 가지고 우리에게 알려줘요. 예를 들어 제가 지금 슬픔을 느낀다고 해봐요. 제가 왜 슬픈지에 대해서는 착각할 수 있어도 내가 지금 슬픔을 느끼고 있다는 그 사실 자체는 의심할 수가 없잖아요. 이게 바로 오류 불가능성입니다. 반면에 물리세계에 대한 우리의 지식은 감각을 통한 감접적인 것이고 언제든지 오류에 빠질 수 있죠. 우리 눈과 귀는 얼마든지 우리를 속일 수 있으니까요. 다음은 존재의 방식에 대한 건데 이건 정말 과감한 주장입니다. 브렌타노에 따르면요, 오직 우리의 정신 상태만이 가장 참된 의미에서 실제적으로 존재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기쁨이나 슬픔, 어떤 결심 같은 건 그 자체로 진짜로 존재하는 사건이라는 거죠. 반면에 우리가 지각하는 저 바깥의 물리적 세계,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색, 듣는 소리, 느끼는 형태 같은 것들은 우리 마음 안의 현상으로서만, 즉 지향적으로만 존재한다고 봅니다. 마지막 특징은 통일성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동시에 여러 가지를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더라도 이 모든 다양한 내적 경험들은 의식의 통일성이라는 하나의 강력한 끈으로 꽉 묶여 있어요.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나라는 단일한 주체의 경험으로 인식하죠. 나의 생각, 나의 감정처럼요. 하지만 우리가 지각하는 물리적인 대상들의 집합에는 그런 내재적인 통일성이 없잖아요. 책상 위의 컵과 컴퓨터, 창밖의 나무는 그냥 흩어져 있는 개별적인 대상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엄밀하고 꼼꼼한 분석이 도달하는 결론은 과연 무엇일까요? 브렌타노의 작업은 단순한 철학적인 말장난이 절대 아닙니다. 이것은 과학의 실천, 그 게임의 룰 자체를 재정의하려는 혁명적인 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침내 명확하고 기능적인 경계선을 껴그림으로써 브렌타노는 심리학을 물리학이나 생리학과는 완전히 구별되는 자기만의 고유한 영역과 방법을 가진 독립적인 과학으로 확립합니다. 심리학은 더 이상 형이상학의 시녀도 생리학의 한 부분도 아니게 된 거죠. 심리학은 마음의 행위를, 자연과학은 그 행위의 대상이 되는 현상을 탐구하는 이렇게 역할 분담이 확실한 각각 독립적인 학문이 되는 겁니다.
브렌타노는 우리에게 마음이 무엇인지 그 본질이 지향성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다음으로 던져야 할 논리적인 질문은 바로 이것이겠죠? 마음은 어떻게 대상을 향하는가? 즉, 표상하고 판단하고 사랑하고 미워하는 것과 같은 이 정신활동의 근본적인 종류들은 과연 어떻게 체계적으로 분류할 수 있을까? 이 흥미로운 질문에 대한 탐구는 다음 분석에서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마음과 물건이 다르다는 걸 알죠? 이건 너무나 당연한 사실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만약 누군가 그래서 그 둘을 가르는 단 하나의 결정적인 차이가 대체 뭐야? 라고 묻는다면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요? 생각보다 쉽지 않은 질문입니다. 철학자 프란츠 브렌타노는 바로 이 질문, 즉 무엇이 정신적인 것을 물리적인 세계와 근본적으로 다르게 만드는가? 라는 거대한 물음에 대한 답을 평생에 걸쳐 탐구했습니다. 사실 이 질문은 정말 많은 위대한 철학자들이 오랫동안 도전해온 난제였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대부분의 답변은 항상 어떤 허점에 부딪히곤 했죠. 브렌타노는 먼저 과거의 시도들이 왜 실패했는지를 짚어보면서 왜 그렇게 똑똑한 전문가들조차 이 문제 앞에서 혼란스러워했는지 그 이유를 차근차근 보여줍니다. 그럼 지금부터 브렌타노의 논리를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먼저 과거의 철학자들이 어떤 시도를 했고 또 어떤 함정에 빠졌는지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에 마침내 브렌타노가 제시한 아주 혁신적인 개념, 지향성이 등장하면서 어떻게 모든 판을 뒤집어 놓았는지 알아볼 겁니다. 그리고 이 개념이 우리의 지각, 실제에 대한 이해, 그리고 의식의 통일성이라는 문제에까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차례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대체 뭘 정신적인 것이라고 하고 뭘 물리적인 것이라고 부를 건지 브렌타노가 제시하는 구체적인 예시들을 보면서 먼저 감을 좀 잡아보죠. 여기 표를 한번 보세요. 왼쪽은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일, 즉 심리 현상이고요. 오른쪽은 우리가 경험하는 세상의 것들, 물리 현상입니다. 브렌타노의 출발점은 바로 이 둘을 명확하게 나누는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가 빨간색을 보는 행위 자체는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심리 현상이죠. 하지만 내가 보고 있는 그 빨간색 자체는 물리 현상이라는 겁니다. 듣는 행위와 들리는 소리, 느끼는 감정과 느껴지는 온기, 이처럼 경험하는 행위와 경험되는 대상을 구분하는 것, 여기서부터 모든 논의가 시작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가설을 한번 볼까요? 바로 모든 정신활동은 표상 위에 세워진다는 주장입니다. 여기서 표상이라는 말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아주 쉽게 말해서 마음속에 어떤 이미지나 관념을 떠올리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언가를 판단하거나 원하거나 느끼려면 일단 그것이 무엇인지 마음속 스케치북에 먼저 그림처럼 그려져야 한다는 거죠. 이 표상이 있어야만 그걸 재료 삼아서 다른 정신활동을 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사실 이 아이디어는 꽤 설득력이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제 본 영화 때문에 기분이 좋다고 할 때 먼저 그 영화의 장면이나 내용이 마음속에 떠올라야 하잖아요. 그게 바로 표상이죠. 철학자 헤르바르트도 바로 이 점을 지적했습니다. 표상이 먼저고 그에 대한 감정이나 욕구는 그 다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날카로운 질문이 하나 나옵니다. 바로 고통은 어떻게 설명할 거냐는 거죠. 길을 가다 넘어져서 무릎이 까졌을 때 우리는 그냥 즉각적으로 아야! 하고 아픔을 느끼잖아요. 거기에 무슨 무릎이 까진 상처의 표상 같은 게 먼저 필요할까요? 그냥 아픈 건 아픈 거죠. 이 가설은 여기서 아주 큰 도전에 부딪히게 됩니다. 와, 근데 브렌타노의 반박이 정말 기가 막힙니다. 그는 고통을 아주 세밀하게 분석해요. 첫째, 우리는 절대 그냥 아프다고 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항상 손이 아프다, 머리가 아프다, 이렇게 고통의 위치를 특정하죠. 이 위치를 마음속에서 파악하는 것 자체가 일종의 공간적 표상이라는 거예요. 둘째, 배인 상처라는 물리적인 현상과 그것 때문에 우리가 느끼는 아픔이라는 심리적인 감정은 사실 별개의 것이라고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두 가지를 그냥 고통이라는 하나의 단어로 뭉뚱그려 부르기 때문에 헷갈리는 것뿐이라는 거죠. 결국 고통조차도 내 손에 있는 배인 상처라는 표상을 바탕으로 하는 심리 현상이라는 아주 놀라운 결론을 내립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표상 가설은 좀 한계가 있어 보이니까 철학자들이 다른 기준을 찾아 나섰겠죠? 아마 이건 들어보신 분들도 많을 거예요. 바로 데카르트나 칸트 같은 철학자들이 제시한 아이디어인데 정신은 공간을 차지하지 않지만 물리적인 것들은 공간을 차지한다는 겁니다. 이걸 철학 용어로 연장, extension의 유무라고 하죠. 이 주장은 아주 직관적이고 간단해 보입니다. 여러분의 기쁨이나 슬픔의 길이나 너비를 자로 잴 수 있나요? 당연히 불가능하죠. 우리가 아무리 거대한 에베레스트 산을 상상한다고 해도 그 상상 자체가 내 머릿속에서 에베레스트 산만큼의 공간을 차지하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정신은 비공간적이라는 겁니다. 아주 깔끔한 구분법 같죠? 그런데 이 기준도 파고들면 문제가 생깁니다.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것처럼 양쪽에서 다 공격을 받거든요. 먼저 소리나 냄새 같은 물리 현상은 딱히 공간을 차지한다고 말하기 애매하잖아요. 반대로 가슴이 답답하다거나 마음이 무겁다는 표현처럼 우리의 감정이나 심리 상태는 종종 특정 신체 부위에 자리 잡은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결국 공간을 차지하느냐 마느냐는 정신과 물질을 가르는 명확하고 절대적인 경계선이 될 수 없었던 거죠. 자, 이렇게 기존의 정의들이 모두 실패로 돌아가자 드디어 브렌타노가 자신만의 비장의 카드를 꺼내듭니다. 그는 이전의 철학자들처럼 쥐가 없다는 소극적인 방식이 아니라 오직 정신만이 가지는 아주 독특하고 긍정적인 특징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자, 드디어 브렌타노 철학의 심장부, 바로 지향적 내재, intentional inexistence라는 개념이 등장합니다. 용어가 좀 어렵게 들으실 수 있어요. 지향적 내재라니? 하지만 이걸 풀어서 보면 정말 놀라운 통찰이 담겨 있습니다. 여기서 intentional은 우리가 흔히 아는 의도라는 뜻보다는 중세 철학에서 쓰였던 것처럼 무언가를 향한다라는 의미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inexistence는 존재하지 않는다, non-existence가 아니라 안에 존재한다, inexistence는 뜻이에요. 즉, 정신은 항상 어떤 대상을 향하고 있으며 그 대상을 자기 안에 품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이건 유니콘처럼 세상에 없는 것을 생각한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히려 안에 존재한다는 독특한 방식을 말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창밖에 나무를 볼 때 실제 나무가 통째로 내 머릿속에 들어올 수는 없잖아요. 하지만 그 나무에 대한 이미지나 관념이 내 마음 안에 존재하는 거죠. 바로 이게 지향적 내재입니다. 이걸 아주 간단하게 화살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모든 정신활동은 마치 화살 같아요. 항상 어딘가를 겨누고 있죠. 대상을 향해 뻗어나갑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생각하면 그 생각의 대상이 있고요. 무언가를 사랑하면 그 사랑의 대상이 있습니다. 반면에 저기 놓여있는 돌멩이 같은 물리적인 사물은 어떤가요? 그 돌멩이는 무언가를 향하고 있나요? 아니죠. 그냥 거기에 있을 뿐입니다. 바로 이에 관한 것, aboutness, 이 방향성이 정신과 물질을 가르는 결정적인 차이라는 겁니다. 물론 여기에도 반론이 제기됩니다. 철학자 해밀턴 같은 사람들은 이렇게 묻는 거죠. 아니,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슬프거나 기쁠 때도 있지 않아? 그건 어떤 대상을 향한 게 아니라 그냥 내 안에서 일어나는 순수한 상태일 뿐이잖아. 하고 말이죠. 하지만 브렌타노는 여기서도 단호하게 반박합니다. 대상 없는 감정이란 없다는 거죠. 감정은 항상 무언가에 대한 반응이라는 겁니다. 곰곰이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기쁠 땐 언제나 기쁨의 이유가 있습니다. 시험에 합격했기 때문에 혹은 좋은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기쁜 거죠. 슬플 때도 마찬가지고요. 감정의 화살은 언제나 그 원인이 되는 관역을 향하고 있다는 게 브렌타노의 생각입니다. 자, 이 지향성이라는 개념이 얼마나 강력한지 이제부터 진짜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펼쳐집니다. 이 개념이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보고 무엇을 진짜라고 믿는지에 대한 생각까지 완전히 뒤바꿔 놓거든요. 브렌타노는 우리가 세상을 보는 창문이 사실 두 종류라고 말합니다. 하나는 내 마음속을 들여다보는 창문, 즉 내적 지각이고요. 다른 하나는 바깥 세상을 내다보는 창문, 외적 지각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두 창문은 세상을 보여주는 방식이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두 창문이 보여주는 세상의 확실성 수준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이에요. 외적 지각, 즉 바깥 세상을 보는 창문은 우리를 속일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보고 있는 빨간 사과가 사실은 정교한 홀로그램일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내적 지각, 즉 내 마음을 들여다보는 창문은 절대 우리를 속이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빨갛다고 느끼는 경험을 하고 있다는 그 사실 자체는 의심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게 착각이던 아니던 그 경험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는 100% 확실한 사실이니까요. 이 논리를 따라가다 보면 정말 직관에 반하는, 하지만 논리적으로는 아주 강력한 질문에 도달하게 됩니다. 진짜 존재하는 건 과연 무엇일까요? 브렌타노의 결론은 꽤나 충격적입니다. 오케스트라의 소리는 어쩌면 환청일 수도 있죠. 즉, 그 존재가 불확실합니다. 하지만 내가 지금 소리를 듣고 있다고 느끼는 내 마음의 경험 자체는 의심할 여지가 없는 진짜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더 실제적인 걸까요? 환상일지도 모르는 외부 세계일까요? 아니면 결코 의심할 수 없는 나의 내적 경험일까요? 브렌타노는 단호하게 후자, 즉 정신이야말로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실제라고 주장합니다. 자, 정신과 물질을 가르는 또 하나의 중요한 차이점이 남아 있습니다. 이건 개별적인 정신현상의 특징이 아니라 그것들이 우리 마음속에서 존재하는 방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 목소리를 듣고 이 슬라이드를 보고 동시에 어쩌면 배고프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을 수도 있죠. 이렇게 보는 것, 듣는 것, 생각하는 것은 전부 다른 종류의 활동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경험들이 따로따로 흩어져서 돌아다니나요? 아니죠. 전부 나라는 단 하나의 통일된 의식 안에서 함께 일어나고 있잖아요. 이것이 바로 정신의 통일성입니다. 물리적인 세계는 수많은 부품으로 나뉠 수 있지만 우리의 의식은 결코 나뉠 수 없는 하나의 전체라는 거죠. 물론 우리 마음속이 단순하다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엄청나게 복잡하고 다양한 요소들이 끊임없이 나타나고 사라지죠. 중요한 건 그 아무리 복잡한 것들이 휘몰아쳐도 그것들은 전부 하나의 나라는 틀 안에서 통합된 경험으로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의식은 결코 분열되지 않는다는 거죠. 자, 그럼 지금까지 나온 이 모든 이야기들을 한 번에 정리해 볼까요? 브렌타노는 우리에게 정신적인 것과 물리적인 것 사이에 마침내 명확하고 확실한 선을 그을 수 있는 아주 강력한 기준들을 종합해서 제시했습니다. 이 표가 브렌타노의 모든 주장을 요약하고 있습니다. 결정적인 특징은 결국 지향성입니다. 정신적인 것은 항상 무언가를 향하지만 물리적인 것은 그냥 거기에 있을 뿐이라는 거죠. 이 근본적인 차이에서부터 다른 모든 차이점들이 파생됩니다. 정신은 내적으로만 확실하게 지각되고 그 존재는 의심할 수 없으며 언제나 하나로 통일되어 있죠. 반면 물질은 외적으로 지각되고 그 존재는 불확실하며 수많은 부분으로 쪼개질 수 있습니다. 브렌타노는 바로 이 명확한 경계선을 쪼개서 심리학이 철학이나 물리학과는 다른 자신만의 고유한 영토를 가진 독립적인 과학이 될 수 있다고 믿었던 겁니다. 브렌타노의 이론은 이처럼 정신을 이해하기 위한 아주 강력하고 체계적인 틀을 제공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의식 그 자체의 본질에 대한 더 깊고 심오한 질문들을 우리에게 남기죠. 명상 상태처럼 아무런 대상도 없이 오직 순수한 알, 순수한 존재감만이 남는 듯한 순간을 우리는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브렌타노의 체계 안에서 이런 경험은 과연 가능할까요? 이 책은 명쾌한 분석을 제시하는 동시에 이렇게 우리의 생각을 더 깊은 곳으로 이끄는 흥미로운 과제를 남겨줍니다. 자, 프란츠 브렌타노의 책 경험적 관점에서 본 심리학을 통해 떠나는 우리의 지적 여정 계속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 책은 심리학을 단순한 철학적 사유의 영역에서 끌어내려서 아주 엄밀한 과학으로 만들려는 야심찬 시도였죠. 오늘은 그 시도의 가장 근본이 되는 질문을 파고들어 볼까 합니다. 바로 이것, 과연 우리 마음의 세계와 저 바깥의 물리적 세계 사이에 어떻게 하면 명확하고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경계선을 그을 수 있을까 하는 문제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걸어갈 길을 한번 보시죠. 브렌타노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가장 직관적이고 알기 쉬운 예시에서부터 출발할 겁니다. 그리고 그 위에
표상이라는 아주 단단한 토대를 쌓아 올릴 거예요. 다음으로는 과연 공간을 차지하는가 하는 오래된 기준으로 한번 따져보고 왜 그것만으로는 부족한지 알아볼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브렌타노 철학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마음의 지향성이라는 개념에 도달하게 될 겁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지각의 확실성, 존재의 방식, 그리고 의식의 통일성이라는 세 가지 강력한 논증을 더해서 그 경계선을 더욱 굳건하게 만들 거고요. 최종적으로 심리학이라는 새로운 과학이 대체 무엇을 탐구해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정의하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브렌타노는요, 처음부터 막 복잡하고 추상적인 정의를 들이미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 대신에 우리 모두가 이미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는 그 차이, 아주 직관적인 느낌에서부터 이야기를 풀어나가기를 원합니다. 이 질문 어떻게 보면 되게 단순해 보이잖아요. 근데 이게 모든 것의 출발점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눈앞에 아름다운 산과 강, 즉 풍경이 펼쳐져 있습니다. 이건 하나의 대상, 하나의 사물이죠. 그런데 그것을 보고 있는 나의 행위, 나의 경험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내 안에서 일어나는 활동이잖아요. 이 두는 절대로 같은 종류의 현상일 수가 없다는 거죠. 자, 브렌타노는 이렇게 뚜렷하게 구분되는 두 가지 범주를 우리 앞에 딱 제시합니다. 왼쪽에 있는 물리적 현상은 말하자면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는 대상, 그러니까 우리 경험의 내용물이나 재료 같은 것들이에요. 반면에 오른쪽에 있는 심리적 현상은요, 그 내용물을 경험하는 활동, 그 자체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저녁 하늘의 아름다운 붉은색 자체는 물리적 현상이에요. 하지만 그 붉은색을 바라보면서 감탄하고 있는 나의 경험은 심리적 현상이라는 거죠.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물리적 현상은 우리에게 수동적으로 주어지는 내용인 반면에 심리적 현상은 그것을 향한 우리 마음의 능동적인 활동이라는 점이에요. 자, 이제 브렌타노의 첫 번째 핵심적인 원리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는 이렇게나 다양해 보이는 심리적 현상들, 그러니까 보는 것, 판단하는 것, 사랑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을 하나로 꿰뚫는 단 하나의 공통된 기반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표상이라는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보통 표상이라고 하면 머릿속에 떠오른 그림이나 이미지 같은 결과물을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런데 브렌타노가 말하는 표상은 그게 아닙니다. 그 이미지를 그려내고 있는 과정, 그 대상을 떠올리는 행위 자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무라는 대상 그 자체가 아니라 내 마음속에서 나무를 생각하고 있는 그 정신활동을 말하는 거죠. 우리 의식에 무언가가 나타나게만 하면 그게 아주 희미한 감각이든 생생한 상상이든 브렌타노는 그 근본적인 나타남의 행위를 전부 표상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핵심은 이거예요. 어떤 것도 일단 우리 의식에 표상되지 않고서는 판단될 수도, 원할 수도, 사랑할 수도, 미워할 수도 없다는 겁니다. 표상은 다른 모든 심리 현상이 그 위에 세워지는 가장 근본적인 토대인 거죠. 이건 마치 건물을 짓는 것과 똑같아요. 아무리 화려한 장식을 하고 싶고 아무리 튼튼한 기둥을 세우고 싶어도 반드시 기초공사가 먼저 되어 있어야 하잖아요. 그것처럼 표상이라는 이 기초가 없으면 판단, 감정, 욕구 같은 정신의 상부 구조물은 아예 존재할 수조차 없다는 겁니다. 사실 헤르바르트 같은 많은 철학자들이 이 표상의 기초적인 역할에 동의했습니다. 무언가를 느껴야 그 느낌에 대해서 좋고 싫고를 판단할 수 있다는 거. 어떻게 보면 지극히 당연하게 들리죠. 하지만 철학의 세계에서는 이렇게 당연해 보이는 상식이 종종 가장 강력한 도전을 받기 마련입니다. J.B. 마이어 같은 철학자는 여기에 이의를 제기했어요. 그는 이렇게 주장했죠. 아니, 아메바 같은 하등 동물을 생각해봐라. 걔네들이 외부 세계를 복잡하게 표상할 능력은 없지 않느냐. 하지만 배고픔 같은 욕구나 고통 같은 감정은 분명히 느낄 거다.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표상 이전에 순수한 느낌과 욕구만 있고 표상이라는 건 나중에 진화하면서 발달한 고등 능력일 거라고 말이죠. 자, 브렌타노는 이 도전을 어떻게 해결할까요? 브렌타노는 이 갈등이 사실상 서로 다른 개념을 가지고 이야기해서 생긴 오해일 뿐이라고 아주 명쾌하게 정리합니다. 그러니까 마이어가 표상이라고 부르는 건 저 소리의 원인은 저기 있는 스피커 때문이구나 하고 추론하는 것처럼 굉장히 복잡하고 고차원적인 인지 활동이에요. 반면에 브렌타노가 말하는 표상은 훨씬 더 근원적이고 기본적인 개념이죠. 그냥 소리가 들린다는 그 자체를 의미하거든요. 결국 마이어가 하등동물의 단순한 느낌이라고 불렀던 것, 그게 바로 브렌타노가 말하는 가장 기초적인 표상과 정확히 똑같은 거였습니다.
두 사람은 같은 현상을 두고 서로 다른 이름표를 붙이고 있었던 셈이죠. 자, 그런데 이것이야말로 표상이 모든 것의 기초다라는 주장에 대한 가장 까다로운 발레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고통은 종종 어떤 대상에 대한 경험이라기보다는 그냥 순수하고 날것 그대로의 느낌, 그 자체인 것처럼 다가오기 때문이죠. 고통이라는 느낌의 대상이 뭐냐고 물으면 그냥 고통이라고밖에 답할 수 없을 것 같잖아요. 바로 이 지점에서 브렌타노의 분석이 정말 명쾌하게 빛을 발합니다. 우리가 그냥 아프다라고 뭉뚱그려 말하는 그 경험 속에는 사실 두 가지 요소가 섞여 있다는 거예요. 첫째는 손가락 끝이라는 특정 위치에서 느껴지는 날카롭고 찢어지는 듯한 감각적 질. 이건 불에 데웠을 때의 뜨거운 감각과는 분명히 다른 고유한 특성을 가지죠? 이것이 바로 표상된 물리적 현상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그 날카로운 감각에 수반되는 불쾌함, 괴로움이라는 감정. 이것이 바로 그 표상을 토대로 발생하는 심리적 현상이죠. 우리가 아프다라고 말할 때 그 한마디 말 속에는 이 두 가지, 즉 감각적 표상과 그에 대한 감정적 반응이 뒤섞여 있었을 뿐이라는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제 좀 더 전통적이고 물리적인 구별법으로 넘어가 보죠. 심리현상과 물리현상을 나누는 가장 오래되고 유명한 기준 중 하나는 바로 연장. 다시 말해 공간을 차지하느냐 마느냐 하는 문제였습니다. 과연 우리는 이 기준으로 세상을 명쾌하게 둘로 나눌 수 있을까요? 데카르트부터 칸트에 이르기까지 정말 수많은 위대한 사상가들이 이 구분에 의지해 왔습니다. 생각하는 것, 즉 정신은 물질적인 게 아니니까 공간을 차지하지 않고 반면에 물질적인 것은 본질적으로 공간을 차지한다. 이 얼마나 깔끔하고 단순해 보이는 구분법입니까? 베인이 이 주장을 아주 명확하게 표현하고 있죠. 우리는 책상의 길이를 자로 잴 수 있지만 그 책상을 보면서 느끼는 지루함이라는 감정을 자로 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아무리 거대한 은하계를 상상한다고 해도 그 상상 자체가 내 머릿속에서 몇 세제곱미터의 공간을 차지하는 건 아니니까요. 언제나처럼 아주 엄격한 사상가였던 브렌타노는 이렇게 매력적이고 깔끔해 보이는 그림에 숨어있는 균열을 찾아냅니다. 그리고 두 가지 강력한 반론을 즉시 제기하죠. 첫 번째 문제는 이거예요. 우리가 물리적이라고 분류하는 것들 중 일부가 명확한 공간적 특성을 갖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향기로운 커피 냄새를 맡을 때 그 냄새 분자 자체는 공간에 퍼져 있겠지만 우리가 경험하는 향기로움이라는 현상 자체가 어떤 모양이나 크기를 가지고 있다고 말하기는 어렵잖아요. 아름다운 음악의 한 음표가 너비나 높이를 갖는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처럼 연장을 가지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물리적 현상들이 있다는 사실은 연장이 물리적 현상의 필수 조건이라는 주장을 약화시킵니다. 두 번째 문제는 정반대 방향에서 나옵니다. 우리 자신의 언어와 경험 자체가 어떤 심리적 현상들이 공간적 위치를 갖는다고 암시하기 때문이죠. 우리는 왼쪽 무릎이 아프다고 말하면서 고통의 위치를 특정하고 가슴이 벅차오르는 기쁨이나 손에 땀을 쥐게 하는 긴장감을 이야기합니다. 만약 이런 감정들이 실제로 신체의 특정 부위에 위치한다면 그것들은 연장을 갖는 셈이 되고 그러면 심리적 현상은 연장을 갖지 않는다는 규칙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양쪽 방향에서 강력한 발레들이 튀어나오기 때문에 브렌타노는 결론을 내립니다. 연장이라는 기준을 유일한 구분선으로 사용하는 건 불충분하다고요. 이건 심리현상과 물리현상을 나누는 보편적이고 예외 없는 기준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더 본질적이고 모든 심리현상이 가지고 있지만 어떤 물리현상도 갖지 않는 그런 긍정적인 특성을 찾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를 브렌타노 철학의 절대적인 심장부로 이끕니다. 20세기 철학과 심리학에 정말 지대한 영향을 미친 그의 가장 독창적이고 유명한 개념으로 말이죠. 바로 이 개념, 의도적 내재가 핵심입니다. 여기서 의도적이라는 말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일부러나 고의로라는 뜻이 절대 아니에요. 이건 향하다라는 의미의 라틴어에서 유래한 철학 용어로 지향성 또는 준미에 관한 속성을 의미합니다. 모든 생각, 감정, 욕구는 마치 화살이 관역을 향하듯이 자기 자신 바깥의 어떤 대상을 향하고 있고요. 그 대상은 정신활동 안에 내재, 즉 포함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신은 그냥 공허하게 표상할 수 없습니다. 설령 그것이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유니콘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무언가를 표상해야만 합니다. 당신은 그냥 판단만 할 수 없어요. 지구는 둥글다는 명제처럼 무언가가 참이거나 거짓이라고 판단해야만 합니다.
당신은 그저 사랑이라는 강정 상태에만 머무를 수 없습니다. 반드시 누군가 또는 무언가를 사랑해야만 그 행위가 성립되죠. 이 문장이 바로 브렌타노가 제시하는 최종적인 해답입니다. 책상 위의 돌멩이, 벽의 붉은색, 스피커에서 울리는 소리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것들은 다른 무언가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그 자체로 존재할 뿐이죠. 하지만 우리의 모든 정신활동은 그 본질상 자기 자신을 넘어서서 그 안에 담고 있는 대상을 가리킵니다. 이것이야말로 물리적 세계와 마음의 세계를 가르는 진정한 경계선이자 정신적인 것을 정의하는 유일무이한 표지라는 겁니다. 역시나 또다시 순수한 느낌처럼 보이는 감정이 발레로 등장합니다. 해밀턴 같은 철학자는 감정의 경우에는 마음이 어떤 대상을 향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감정 상태와 하나로 융합될 뿐이라고 주장했어요. 특별한 대상 없이 그냥 기쁘거나 슬플 수 있지 않느냐는 것이죠. 브렌타노는 우리의 일상 언어 자체가 감정의 지향성을 증명한다고 반박합니다. 우리는 그냥 기쁨을 느낀다고 하지 않아요. 시험 합격이라는 사실에 대해 기쁨을 느끼죠. 우리는 그냥 슬퍼하지 않습니다. 친구와의 이별 때문에 슬퍼합니다. 아름다운 음악을 들으면서 느끼는 즐거움은 그 음악을 듣고 있는 나의 청각적 표상을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모든 감정 역시 그것을 유발하거나 그것이 향하는 대상을 반드시 가지고 있다는 거죠. 브렌타노는 이 의도성이라는 결정적인 기준을 제시한 후에도 멈추지 않습니다. 그는 이 경계선을 그 누구도 넘어올 수 없는 아주 견고한 성벽으로 만들기 위해서 세 가지 강력한 논증을 추가로 배치합니다. 자, 이 표는 브렌타노의 주장을 완성하는 세 가지 아주 중요한 기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부수적인 특징들을 나열한 게 아니에요. 마음의 세계가 물리적 세계와 근본적으로 얼마나 다른지를 보여주는 굉장히 심오한 통찰입니다. 서두르지 않고 하나씩 차근차근 그 의미를 깊이 있게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개념들이 그의 이론을 완전히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하거든요. 첫 번째 기둥은 지각의 원천과 확실성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브렌타노는 지각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엄격하게 사용해요. 그가 말하는 진짜 의미의 지각은 오직 내적 지각뿐입니다. 왜냐하면 그건 절대로 틀릴 수가 없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빨간 사과를 보고 있다고 생각할 때 사실 거기에는 사과가 없을 수도 있어요. 환각일 수도 있고 조명 때문에 하얀 사과가 빨갛게 보이는 걸 수도 있죠. 이처럼 외부 세계에 대한 우리의 감각, 즉 외적 지각은 언제나 오류의 가능성을 품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빨갛다고 보고 있는 경험을 하고 있다는 그 사실 자체는 의심할 수가 없어요. 내 내면에서 일어나는 이 정신활동에 대한 알은 너무나 직접적이고 명백해서 오류가 불가능합니다. 이것이 바로 심리 형상만이 갖는 특권이라는 거죠. 두 번째 기둥은 존재 방식에 대한 어떻게 보면 좀 놀라운 통찰입니다. 브렌타노에게 있어서 나의 기쁨, 나의 슬픔, 나의 생각 같은 심리적 현상들은 의심의 여지 없이 실제적으로 존재하는 사건들입니다.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이죠. 하지만 제가 보고 있는 저 빨간색은 어떨까요? 그 색은 저에게 현상으로서 나타나는 것이지 그 자체가 저와 독립적으로 실제한다고 확신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즉, 물리적 현상은 오직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상적 존재만을 갖는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 나옵니다. 심리적 현상은 이 두 가지 존재 방식을 모두 가진다는 거예요. 나의 기쁨은 실제하는 사건인 동시에 제가 내적으로 지각할 수 있는 의도적 대상이 되기도 하니까요. 이처럼 실제적 존재와 의도적 존재를 모두 갖는 것은 오직 심리적 현상뿐입니다. 마지막 기둥은 바로 의식의 통일성입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제 목소리를 듣고 화면의 글씨를 보고 또 의자의 감촉을 느끼고 있을 겁니다. 이 모든 개별적인 정신활동들, 즉 듣는 행위, 보는 행위, 느끼는 행위가 흩어진 파편들처럼 따로따로 경험되지 않잖아요. 그것들은 모두 나라는 하나의 중심 안에서 통일된 전체, 즉 나의 의식으로 경험됩니다. 반면에 그 대상들, 즉 소리나 글씨, 의자는 각각 별개의 물리적 현상으로 존재할 뿐 그 자체로 하나의 통일체를 이루지는 않죠. 내면의 모든 활동을 나라는 하나의 이름으로 묶어내는 이 놀라운 통일성, 이건 역시 오직 심리적 현상의 영역에서만 발견되는 특징이라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는 브렌타노가 이렇게 꼼꼼하게 쌓아올린 모든 논증들을 종합해서 심리학이라는 학문이 정확히 무엇을 연구해야 하는지에 대한 그의 최종 결론에 도달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이것들이 바로 심리적 현상을 다른 모든 현상과 구별하는 결정적인 속성들의 목록이죠. 모든 심리 현상은 표상에 기반하고 대상을 향하는 지향성을 가지며 오직 내적 지각을 통해서만 오류 없이 파악될 수 있고 실제성과 통일성을 갖습니다. 브렌타노는 이 명확한 기준들을 통해서 심리학이 더 이상 모호한 사변이 아니라 자연과학처럼 고유하고 명확하게 정의된 연구 대상을 갖는 독립된 과학이 될 수 있다는 청사진을 제시한 것입니다. 브렌타노는 심리학이라는 새로운 과학이 탐험해야 할 영토의 경계선을 성공적으로 그었습니다. 그렇다면 다음으로 해야 할 논리적인 작업은 무엇일까요? 바로 그 영토 안에 지형을 탐사하고 어떤 종류의 산과 강, 평야가 있는지를 밝혀내는 것. 다시 말해 다양한 정신 현상들을 체계적으로 분류하는 지도를 만드는 일이 될 겁니다. 이 흥미로운 주제는 우리의 마지막 여정에서 함께 탐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리학하면 보통 마음의 과학이라고들 하잖아요. 근데 가만 생각해보면 아주 근본적인 질문이 하나 딱 떠오릅니다. 그 마음이라는 거, 그러니까 정신적인 현상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요? 이게 그냥 말장난 같은 철학적인 질문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이 물리적인 현상과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 마음속 심리적인 현상, 이 둘을 명확하게 선을 긋는 것, 바로 여기서부터 심리학이라는 과학이 제대로 출발할 수 있거든요. 자, 이걸 아주 쉽게 설명한 사람이 바로 철학자 프란스 브렌타노인데요. 정말 간단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가 무지개를 보는 그 행위 자체는 이건 분명히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일이죠. 심리적인 활동이에요. 그런데 우리 눈앞에 있는 그 무지개 색깔 자체는 물리적인 현상이란 말이죠. 똑같아요. 소리를 듣는 행위와 그냥 들리는 소리, 기쁨을 느끼는 마음과 그 기쁨을 느끼게 만든 저 바깥의 풍경, 이렇게 정신적인 활동이랑 그 활동의 대상은 완전히 다른 거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 둘을 딱 가를 수 있는 아주 명확한 기준이 없을까요? 자, 첫 번째 시도가 바로 표상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이걸 설명해 보려는 거였어요. 이게 뭐냐면 우리의 모든 정신활동은 전부 이 표상이라는 벽돌 위에 차곡차곡 쌓아 올린 집과 같다는 그런 아이디어입니다. 이 가설 생각보다 되게 간단해요. 우리가 뭘 좋아하거나 싫어하거나 아니면 뭐 간절히 원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이런 감정들을 느끼려면 일단 그게 뭔지 머릿속에 떠올릴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쵸? 이 떠올리는 활동, 즉 표상이 먼저 있어야만 그 다음에 뭐 판단을 하든 사랑을 하든 할 수 있다는 거죠. 브렌타노는 바로 이 점을 강조한 거예요. 이 표상이라는 행위가 모든 정신활동의 가장 기본이 되는 뭐랄까 재료 같은 거라고 본 거죠. 일단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없으면 그 어떤 판단도 그 어떤 감정도 시작될 수조차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정의, 아주 그럴듯해 보이지만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막힙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실수로 칼에 손을 베었을 때의 그 날카로운 고통. 이건 뭔가 머릿속에 떠올린 결과물이라기보다는 그냥 그 자체로 악! 하는 고통이잖아요? 여기에 정말로 표상이 끼어들 틈이 있을까요? 물론 브렌타노는 여기에도 표상이 있다고 끝까지 주장을 해요. 고통을 느낄 때 그 아프다, 괴롭다 하는 느낌은 심리적인 거지만 그 고통이 손에서 느껴지고 찌르는 것 같다는 그 감각 정보 자체는 물리적인 현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손에서 느껴지는 찌르는 감각이라는 걸 먼저 표상하고 그 다음에 괴롭다라는 심리적인 반응을 한다는 거죠. 근데 솔직히 좀 억지스럽게 들리기도 하고 복잡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다른 기준을 찾아보기 시작합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시도가 좀 꼬이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훨씬 더 간단하고 명쾌한 기준을 들고 나옵니다. 그게 뭐냐? 바로 공간이에요. 아이디어는 정말 심플합니다. 물리적인 건 공간을 차지한다. 정신적인 건 공간을 차지하지 않는다. 이거죠. 아주 직관적이잖아요? 칸트 같은 유명한 철학자들도 이 생각을 지지했는데요. 정말 강력해 보이죠? 저기 서 있는 나무는 분명히 공간을 차지하잖아요? 근데 그 나무에 대한 제 생각은 제 머릿속 어디 공간을 차지하고 있나요? 아니죠. 와, 정말 명쾌하게 딱 떨어지는 것 같지 않으세요? 하지만 이것도 파고들면 문제가 생깁니다. 이 명쾌해 보였던 경계선이 양쪽에서부터 스르르 무너지기 시작하거든요. 왜 이게 무너지냐면요. 자, 보세요. 첫째,
공간을 차지하지 않는 물리적 현상이 있어요. 예를 들어 소리나 냄새, 이거 분명 물리적인 현상인데 이게 뭐 가로, 세로, 높이가 있나요? 공간을 차지한다고 말하기가 좀 애매하죠? 반대로 공간을 차지하는 것 같은 심리적 현상도 있어요. 우리가 엄청 불안할 때 가슴이 답답하다, 심장이 쿵 내려앉는다고 하잖아요. 이 심리적인 느낌이 꼭 가슴이라는 특정 공간에 자리 잡고 있는 것처럼 느껴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 이 공간이라는 기준도 완벽한 해결책은 아니었던 거예요. 자, 이렇게 표상도 공간도 다 실패로 돌아가니까 브렌타노가 다시 등탄합니다. 그리고 완전히 새로운 혁신적인 관점을 제시하죠. 뭐가 아니다라고 소극적으로 정의하는 게 아니라 오직 정신적인 현상에만 있는 아주 독특하고 적극적인 특징을 찾아낸 거예요. 바로 이겁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모든 예외 없이 모든 정신 활동은 그 자체 안에 어떤 대상을 품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모든 생각과 감정은 반드시 무언가에 관한 것이라는 거죠. 이걸 브렌타노는 좀 어려운 말로 지향적 내재라고 불렀는데요. 슬라이드에 있는 것처럼 마치 화살 같은 거예요. 우리의 모든 정신활동은 반드시 어떤 관역, 즉 대상을 향해 날아가는 화살과 같다는 거죠. 중요한 건 그 대상이 실제로 세상에 있든 없든 상관없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상상 속의 동물인 유니콘을 생각한다고 해보세요. 유니콘은 현실에 없잖아요. 하지만 제 생각이라는 정신활동 안에는 유니콘이라는 대상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죠. 바로 이겁니다. 이 원리는 정말 예외가 없어요. 여러분, 그냥 생각한다는 게 가능한가요? 아니죠. 반드시 무엇을 생각해야 해요. 그냥 사랑한다? 안 되죠. 누구를 또는 무엇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냥 원한다? 그것도 안 돼요. 무엇을 원하는지가 있어야죠. 이처럼 우리의 모든 마음 활동은 이렇게 대상을 향한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브렌타노는 이 지향성이라는 핵심적인 발견을 더 탄탄하게 만들기 위해서 정신현상만이 가지는 3가지 독특한 특징을 추가로 설명합니다. 첫 번째 특징은요, 우리의 생각이나 감정 같은 심리 현상은 오직 나 자신의 내적인 의식을 통해서만 직접적으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알문요, 절대적으로 확실해요. 제가 지금 나 슬프다 라고 느끼면 그거는 그냥 진짜 슬픈 거예요. 누가 옆에서 너 안 슬픈데? 라고 해도 소용없어요. 내 감정이니까요. 하지만 저 밖에 보이는 저게 진짜 나무인지 아니면 그냥 나무 그림인지 이건 얼마든지 제가 착각할 수 있잖아요. 외부 세계에 대한 인식은 늘 틀릴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존재 방식 자체가 다르다는 겁니다. 제 생각이나 기쁨이라는 감정은 그 자체로 실제로 존재하는 활동이에요. 그런데 사과를 볼 때의 그 빨간색이나 음악을 들을 때의 그 아름다운 소리는 어떨까요? 브렌타노에 따르면 그것들은 우리 의식에 나타나는 현상으로서만 존재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만약 그걸 보고 듣는 의식이 없다면 세상에는 그냥 특정 파장을 가진 빛과 공기의 진동만 존재할 뿐이지 우리가 경험하는 그 빨간색이나 음악 소리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좀 심오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 특징으로 넘어가 보죠. 바로 의식의 통일성이라는 개념입니다. 우리가 지금 눈으로는 이 화면을 보고 귀로는 제 목소리를 듣고 또 마음속으로는 그렇구나 하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색깔, 소리, 생각 이 3가지를 동시에 경험하지만 우리는 이걸 3개의 다른 나가 경험한다고 생각하지 않죠. 그 보는 나, 듣는 나, 생각하는 나가 전부 그냥 하나의 통일된 나라는 걸 의심하지 않잖아요. 여러 개의 모니터를 보는 게 아니라 하나의 거대한 스크린 안에서 이 모든 게 동시에 펼쳐지는 것과 같아요. 이게 바로 의식의 통일성입니다. 자, 지금까지 나온 이야기들을 한번 쭉 정리해 볼까요? 브렌타노가 발견한 이 특징들이 어떻게 해서 심리학이라는 학문에 아주 새로운 그리고 단단한 기반을 깔아주게 됐는지 이제 그림이 그려지실 겁니다. 정리해 볼게요. 정신적인 현상, 즉 마음은 4가지 결정적인 특질을 가집니다. 첫째, 반드시 대상을 향하는 지향성. 둘째, 틀릴 수 없는 내적 지각을 통해 알려진다는 것. 셋째, 현상이 아니라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 그리고 넷째, 이 모든 것이 하나의 통일된 의식으로 경험된다는 것. 이 중에서도 가장 핵심, 가장 중요한 마크는 단연코 첫 번째, 지향성입니다.
이게 바로 마음과 마음 아닌 것을 가르는 가장 중요한 시금석인 거죠. 이건 그냥 책상머리에서 나온 철학적인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엄청난 의미가 있는 발견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지향성을 가진 현상을 연구하는 학문이라고 딱 정의함으로써 심리학이 드디어 물리학이나 화학 같은 다른 과학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에요. 우리 심리학은 바로 이걸 연구하는 학문이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고유한 영역, 즉 지향성을 가진 마음을 확보하게 된 거죠. 정체성을 찾고 독립된 과학으로 우뚝 서게 된 아주 결정적인 순간이었습니다. 브렌타노의 이 통찰은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굉장히 흥미로운 질문을 하나 던져줍니다. 만약에 마음의 모든 활동이 예외 없이 어떤 대상을 향해야만 한다면 흔히 명상 같은 걸 할 때 말하는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는 그야말로 완벽하게 텅 빈 마음이라는 상태가 과연 이론적으로 가능한 걸까요? 어쩌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야말로 우리 시대의 심리학이 풀어야 할 또 하나의 커다란 숙제가 아닐까 싶네요.